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그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한 번 더 눌러버렸는데요. 누구도 먼저 숨을 내쉬지 못하더라고요. 지은호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운전대를 잡았던 건 맞는데요. 그 말 끝을 삼키는 순간 지혁은 의자를 살짝 끌어당겼고 성재는 고개를 한 칸 기울이며 숨을 고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이 나뉘었는데요. 묘하게도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카페 마감을 서둘렀습니다. 디자이너 시공 현장에서 온 전화가 마음을 뒤흔들었거든요. 원래라면 취소했을 회식도 억지로 참석했는데요. 다음 주에 공사비 잔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귓불을 쿡쿡 찌르더라고요. 돈 얘기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데 지은호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와인 잔이 한 번, 두 번 더 채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저 오늘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요. 웃으며 넘겼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럴 생각이었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지강호에게서 톡이 왔죠. 누나, 엄마가 쓰러졌대. 정순이가 식당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는 연락이었는데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를 불러도 20분이 걸린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착각이 그때 스멀거렸습니다. 나 아직 멀쩡한데. 지은호는 키를 찾았고 가까운데요. 금방 다녀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변명이었고 동시에 절박함이었는데요. 잘못된 선택은 늘 이렇게 일상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사고는 그로부터 12분 뒤에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의 후미가 어딘가에 살짝 부딪힌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쾅 하는 충격음이 따라붙었습니다. 100m 너머로 누군가 넘어지는 그림자가 보였는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더 깊게 밟았는데요. 차는 이미 한 박자 늦게 섰고 뒤에서 경적이 울려서 또다시 발이 떼어졌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오더니 바닥에 주저앉았고 사람들 목소리가 겹쳐지며 소음이 뭉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잠깐 옆길에 세우고 돌아오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도주라는 단어로 바뀌기까지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블랙 세단 맞습니까? 차량 번호까지 불리자 지은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고요. 아침 7시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 통의 전화가 더 왔다는 건데요.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나한테 먼저 말해. 변호사는 내가 붙여.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단호했어요. 수빈이 바로 옆에서 그 전화를 듣고 있었다는 걸 성재는 몰랐습니다. 수빈은 폰을 내려놓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전날 밤 자신이 성재에게 고백했던 마음이 삼켜지면서 쓰디쓴 맛이 올라왔는데요. 동시에 지은호를 도와야 해라는 생각과 왜 또 저 여자야라는 질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담당 형사는 감정을 최대한 빼고 말했는데요. 말끝의 미세한 떨림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리 골절과 타박상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면에서 블랙 세단의 페인트 흔적이 아니라 진주색 SUV의 스크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블랙 세단은 뒤에서 브레이크 흔적이 길게 이어져 있고요. 2차 충격은 다른 차량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곧 당신이 직접 들이받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했죠. 그런데 도주가 문제였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도 문제였고요.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요. 기준은 넘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고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조사실 밖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는데요. 눈빛이 낯설 만큼 단단했습니다. 비혼주의를 입에 올리며 관계의 거리를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은호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아. 문제는 그 다음이야. 지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은호에게 뒤늦게 고백하고 은호에게서 돌아온 싸늘한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감정도 섞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사실부터 그는 성재에게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성재는 미묘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사실이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에 지혁이 미간을 좁히더라고요. 책임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때 지완이 나타났습니다.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지완은 밤새 CCTV를 뒤졌다고 했고요. 새벽 3시 42분쯤 교차로를 지나간 진주색 SUV의 번호판 일부를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앞 두 자리만 확실한데요. 62로 시작해요. 지완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고 지혁이 그것을 받아들고 말이 짧아졌습니다. 이거 박진석 회장님 쪽 차량 패턴이랑 비슷한데요. 성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이 말 대신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집에서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남편 이상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또 약을 줄였네요. 다정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한숨을 쉬었고요. 이상철은 애들 일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그랬지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이상철에게도 이 사건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조옥래가 건넸던 편지 친모는 따로 있다. 그 한 줄이 이상철의 머릿속에서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만약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 문장의 주인이 연결된다면 집안의 시간표가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부터 확인하자. 그가 말했다는 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였죠. 정순이는 병원 침대에 앉아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내가 쓰러졌다니 애가 또 엄살을 떨었구먼.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은호가 했던 선택 엄마가 미안하다. 정순이는 누구보다도 일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실패와 죽음 뒤에 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길었고 그래서 딸의 단단한 사람 코스프레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억지로 단단해 보이면요. 금이 더 빨리 가더라고요. 정순이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지혁의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다음 날 수빈이 움직였습니다. 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서의 촉이 빠른 편이었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소셜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틈으로 흘러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빠, 지금은 정보가 흘러나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술 흐름을 잡아야 해요. 수빈은 성재에게 그렇게 말했고 동시에 자신의 채널을 잠깐 닫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휴식 공지를 올렸는데요. 사실은 물밑으로 떠다니는 실마리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수빈은 의외의 조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찍힌 문서 사진이 비공개 계정에서 돌고 있었는데요. 메타데이터가 성재의 사무실 프린터를 가리키더라고요. 수빈은 그 사진을 확대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무엇을 포기하라는 문서였을까? 바로 그때 박영나가 조용히 수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언니, 그 문서 예전에 봤어요. 영나는 차분한 사람이었고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편이죠. 아버지와 고성의 이사님 사이에서 오갔던 자료더라고요. 특정 사고와 관련된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문서였는데요. 영나는 한 박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사고의 당사자 이름이 공란이었어요. 공란. 수빈은 그 단어에 잠깐 멍해졌다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공란은 언제든 채워 넣을 수 있고 채워 넣는 사람이 곧 힘이라는 걸요. 사람을 구하려는 문서인지 사람을 누르려는 문서인지부터 구분하자 수빈이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 말은 자신에게도 영나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성재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지화는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사고 5분 전 교차로에서 진주색 SUV가 비상등을 켠 채로 우회전을 2번 반복하는 장면이었고요. 누군가 뒷차에 손짓을 하는 실루엣이 살짝 잡혔습니다. 이거 유도했는데요. 시야를 가리고 오른쪽으로 밀어넣는 동선이에요. 지화는 체육학과 출신답게 동선과 속도를 읽어내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오토바이를 위험 구간으로 몰았고 충격은 두 방향에서 들어왔어요. 은호 누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2차 가해가 SUV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지혁이 숨을 짧게 들이켰고 성재는 입술을 물었습니다. 진실이 은호를 덜 죄책감 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도주와 음주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지혁이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야. 지혁이 결국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변명의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버텨야 하는 기준선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SUV의 차주를 특정했고 그 사람의 지위가 문제였습니다. 고성희의 측근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이사 게다가 박진석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와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형사의 문장에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재는 그 이름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는데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재는 회사는 내가 정리할게. 성재는 그 사람은 회사 바깥에서 처리해야 해. 그 순간 지혁이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은호를 위해서라도 내 아버지와의 문제를 섞지 마. 이건 도로 위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야. 두 사람의 우정이 얇게 떨리더라고요. 오래된 우정은 이렇게 사건이 들어오면 경계선을 시험받는데요. 다행히도 두 사람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병실의 피해자가 깨어났습니다. 젊은 배달 라이더였는데요. 의외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를 친 건 SUV였던 것 같아요. 그는 반쯤 감긴 눈으로 어젯밤의 빛과 그림자를 더듬었고요. 검은 차는 멈추려고 했어요. 브레이크 등 번쩍였는데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누군가 제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밀어붙이는 듯 했어요. 이 말은 사건을 한 칸 더 밀어올렸습니다. 형사는 SUV 차주를 소환하기로 했고 그 사람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밤 나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가 예고된 대사처럼 들렸는데요. 그건 또 다른 이름을 끌어오겠다는 신호였죠. 저녁이 깊어갈 무렵 지은호가 조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하려고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사고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도망쳤어요. 그녀는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듯 또렷하게 말했고요. 그게 제 책임이에요. 고개를 들어본 지혁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두 사람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의 고백과 거절, 엇갈림과 후회를 전부 데려와서 말보다 선명했거든요. 지혁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 버티는 방식이기도 해. 그 말이 위로인지 꾸짖음인지 은호는 끝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서 굳어있던 얼음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화는 SUV의 동승자가 누구였는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과 카드 사용 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로그를 겹쳐보니 놀랍게도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강호.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흔들렸고요.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강호가 왜 정순이는 손을 움켜쥐고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형사는 즉시 지강호를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지강호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 그냥 먼저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비켜라고 해서 그러다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나 누나가 다 봤어요. 지강호의 시선이 흔들리는 방향을 따라 모두가 돌아보았는데요. 영나는 예상과 달리
아주 침착했습니다. 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영란은 형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 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대화예요. 차는 그 사람이 가져가자고 했고 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요. 지금은 알겠어요. 영라의 톤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고성희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쓰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죠. USB에는 SUV 차주의 목소리와 또 다른 낮은 목소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라이더들, 요즘 너무 날뛰어. 툭 한 번 치어도 보험으로 끝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 블랙 세단이 들어오면 그때 그 문장이 중간에 끊겼지만 의도와 흐름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도로를 장기판으로 만들고 말들을 배치하려고 했던 거죠. 은호는 그 파일을 듣고 나서 잠깐 고개를 떨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망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늘 면죄부는 아니니까요. 다만 진실은 다음 선택을 덜 흔들리게 해주더라고요. 박진석은 결국 아들에게 불렸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일과 사람의 일은 나눠야 해요. 성재는 낮게 말했고요. 박진석은 호탕한 웃음을 지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내가 옳다. 그가 의외로 빠르게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늦게 배운 걸 너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협력업체 이사를 동시에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요. 진짜 미소인지 다음 수를 준비하는 여유인지 누구도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올라온 사람이었고 권력을 쥐고 난 뒤에도 끝없이 더 단단한 벽을 만들려 했거든요. 사고든 고의든 약한 편이 지는 게임을 끝내는 게 먼저야. 그녀는 자신의 룰을 속삭였고 그 룰은 지금부터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건은 형사과에서 송치 준비를 하며 한 칸 더 전진했습니다. 지은호의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과 도주에 대한 책임, 그리고 SUV 차주의 고의성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었는데요.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를 예고했고 여론도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친 건 도망친 거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도된 사고였다면 가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 와중에 지혁은 은호의 곁을, 성재는 회사의 균열을, 수비는 여론의 파도를, 지화는 남은 영상의 조각들을 각자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한번 휘청했던 마음을 고요하게 세웠고요.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흘 뒤 지혁이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내가 나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해. 뭐하러 나를 좋아해요? 라고 했었지. 지혁은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쓸쓸하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내가 묻고 싶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그는 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내 마음이. 은호는 그제야 알아들었습니다. 사고처럼 겁에 질려서 멈춰선 마음이 있었고요. 고의처럼 스스로 밀어낸 마음도 있었죠. 사고였는데요. 그녀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근데 도망친 건 고의였더라고요. 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으로 같은 문장 위에 섰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책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이어붙일지에 대해 말이죠. 에필로그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조옥래와 김장수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모는 따로 있다는 그 한 줄이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조옥래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이 일저일 겹치니 말문이 잘 안 열린다. 김장수는 길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일은 때를 타.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그 말은 마치 이 집안 전체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자유를 얻겠죠. 다만 지금은 도로 위에서 시작된 한 사건이 각자의 마음에 숨겨둔 고의와 사고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사실만이 또렷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UV 차주의 동승자 명단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더 튀어나왔고요. 그 이름은 상속 포기 각서의 공란과 이상하게도 연결되더라고요. 형사는 조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을 꺼냈죠.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이제 그 질문은 한밤의 교차로를 넘어서 이 집안의 오래된 비밀들 사이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답은 아마도 한 번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걷는 동안 서로의 마음이 사고였는지 고의였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다음 장에서는 그 공란에 적힐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시험하는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